편안한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3년 전 경성의 거물에게서 3천만을 사기친 뒤 나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그의 아이를 임신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그러나 3년 후 경성을 주름잡던 그 거물이 기어이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의 커다란 손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물었다. 그 3천만은 다 썼나? 나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 썼어요 라고 답했다. 그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더니 손에 힘을 더 꽉 주었다. 그럼 이제 그 3천만으로 내 목숨을 사야겠군. 그때 방 안에서 분홍빛 피부에 작고 귀여운 아이가 달려나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저씨, 제발 우리 엄마 죽이지 마세요. 심청주를 떠난 지 4년째 되던 해 나는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동료가 다가와 호들갑을 떨며 말을 건넸다. 예, 소식 들었어? 오늘 엄청난 거물이 온대. 경성 심씨 가문의 실세라는데 30살 미혼의 자산만 수조 원인 황금 독신남이래. 가호야, 너 이렇게 예쁜데 아이한테 아빠 한 명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동료는 옆에서 계속 뭐라 중얼거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마디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경성 심씨 가문의 실세, 심가, 심청주.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를 속여 돈을 가로채 도망쳤던 그날 이후로 말이다.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심청주의 실루엣이 저 멀리 지나갔다. 우리 사장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아부하기 바빴다. 나는 급히 책상 위로 엎드려 얼굴을 숨겼다. 당황한 동료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며 물었다. 나는 배를 움켜쥐며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래.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먼저 퇴근할게 라고 겨우 대답한 뒤 가방을 챙겨 허겁지겁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택시를 잡고 올라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해외여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친구 집에 맡겨둔 아들을 서둘러 데려와 짐을 싸기 시작하자 어린 아들 문만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엄마, 우리 또 이사 가요? 어린 만만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울컥 차올랐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 만만이를 훨씬 더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알았지? 만만이는 내 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네,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래요. 참 착한 아이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부터 만만이가 기침을 좀 하길래 퇴근길에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는 바람에 배달 앱으로 급히 약을 주문했었다. 아마 그 약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눈앞에는 정교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의 남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늘 그랬다. 감정을 좀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예전에 내가 온갖 장난을 치며 그를 유혹했을 때조차 그는 그저 흔들리는 눈빛을 갈무리하며 억눌린 목소리로 칭칭이라 내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숭차오칭. 그건 과거에 내가 썼던 가명이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커다란 손이 내 목을 움켜잡고는 천천히 힘을 가해왔다. 3천만이면 충분히 쓰고도 남았나? 그가 물었다. 나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했어요. 선칭저우가 비웃음을 흘렸다. 소나기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럼 그 3천만으로 내 목숨이나 사지. 그래, 어차피 살 만큼 산 것 같으니 말이야.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 점 위로 툭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칭저우의 이건 예전에 내가 즐겨 쓰던 수법이었다. 가련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당시의 선칭저우는 이 수법에 속절없이 당하며 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져들곤 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길이 눈에 띄게 느슨해진 것이 느껴졌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찰나
만만이가 갑자기 달려나왔다. 아이는 익숙한 듯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남자의 다리를 꽉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제발 우리 엄마 죽이지 마세요. 심청주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다. 몇 살이지? 소리내어 울던 샤오만만이 나를 쳐다보았고 동시에 심청주도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안색이 이제 어둡게 가라앉았다. 내 아들인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예요. 시기상 당신 아이일 리가지 없잖아요. 심청주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1살이라. 그는 비꼬는 말투로 덧붙였다. 송교청, 당신 수완이 정말 대단하군.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심청주와 연애했던 것은 그 시절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당시 내 본업은 전문 사기꾼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들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 부인들의 이혼을 돕는 상간녀 대역 전문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주의 비즈니스 숙적이 내게 거액을 제안하며 그에게 접근해 회사 기밀을 빼내라는 스파이 제안을 해왔다. 그는 무척이나 후했다. 착수금만 무려 500만 위안을 줄 정도였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급했던 나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심청주에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뢰인은 나를 송씨그룹의 영예로 위장시켜 주었다. 평소 취미가 별로 없던 심청주의 몇 안 되는 관심사 중 하나는 보석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오랫동안 보석 관련 지식을 미친 듯이 공부했고 마침내 한 보석 박람회에서 그에게 말을 거는데 성공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그와 마주치는 우연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어느 비 오는 날 함께 길고양이를 구조한 것을 계기로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나는 SNS에 순수하고 가련한 이미지의 여성을 치밀하게 연기하며 게시물을 올렸다. 심청주는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고 먼저 고양이의 안부를 묻거나 사소한 일상 대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마침내 그를 정복하는 과정에 진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고 연신입을 맞추며 설레어 했다. 심청주 같은 남자를 상대할 때는 절대로 먼저 다가서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저 미끼를 던져놓고 상대가 스스로 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이어가던 중 우리 집안의 회사가 파산했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나셨다. 회사는 무너졌고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심청주와 연락을 끊었다. 심지어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주가 비즈니스 접대를 위해 미색이라는 배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술을 팔고 있던 나를 발견했다. 나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얇은 옷은 술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속이 비칠 듯했다. 누군가 내 몸을 더듬을 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짧은 치마를 더 위로 끌어올리며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결국 심청주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공영에 처한 여인을 구원하겠다는 중국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그 영웅 심리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심청주는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파고들어 너무 괴롭다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심청주는 내게 매료되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는 내 귓가에 대고 송교청 넌 태생부터 요물이야 라고 속삭였다. 심청주의 곁에 머문 지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그의 곁에는 나 외에 다른 여자는 없었다. 때때로 침대 위에서 그는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나 역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잠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우리의 신분이 맞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의 턱끝을 타고 흐른 땀방울이 내 쇄골 위로 떨어졌다. 그는 내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너는 충분히 순종적이고 내게는 말 잘 듣는 아내가 필요하니까. 설렘은 아주 짧았다. 단 3초 만에 나는 다시 이성을 되찾았다.
심청주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그의 취향에 맞춰 완벽하게 빚어진 가짜 모습의 나였기 때문이다. 사실 난 결코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다. 실속만 챙기고 돈을 밝히며 장괴가 많고 기회주의에 능한 사람일 뿐이다. 만약 심청주가 내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마 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3초간의 설렘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 난 이미 어찌할 도리도 없이 그에게 마음이 약해져 버렸다. 약속대로 그의 철천지원수에게 회사 기밀을 넘기는 대신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물러나기로 했다. 심청주에게서 3천만 원을 뜯어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쪽을 택한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찾는 공고를 보기도 했다. 샤오만만과 함께 여러 번 이사를 하며 도망 다녔지만 결국 운명처럼 다시 심청주의 소나기에 붙잡히고 말았다. 나와 샤오만만은 심청주에 의해 베이징으로 끌려왔다. 그는 가죽 소파에 앉아 짜증스러운 듯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내리깐 눈으로 내게 말했다. 말아 해봐. 샤오만만이 내 다리를 꽉 붙잡으며 엄마 무서워요 라고 울먹였다. 심청주가 가사도우미를 불러 아이를 데려가게 하려 하자 아이는 내 옷자락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부드럽게 달랬다. 우리 아가 아주머니랑 먼저 나가서 놀고 있을래? 엄마는 저 아저씨랑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 샤오만만은 아쉬운 듯 겨우 손을 놓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나는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문이 닫혔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누군가 나를 거칠게 끌어당겼다. 심청주는 나를 번쩍 들어 피아노 위에 앉혔고 날카로운 피아노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내 턱을 거칠게 쥐며 물었다. 여길 기억하나? 가슴이 뜨끔했다. 심청주와 나의 첫날 밤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 내가 먼저 유혹했던 그날 밤, 심청주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내게 빠져들었었다. 나는 아부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연히 기억하죠, 심 사장님. 당신은 제가 만난 남자 중 최고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심청주는 더 이상 이런 얕은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살결을 뚫고 지나갈 듯 나를 온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물처럼 차가운 밤, 불 꺼진 침실 안으로 쏟아지는 달빛만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주위는 너무나도 고요해서 내 심장 박동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심청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신분, 이름, 경력 전부 가짜더군. 내 목적이 뭐야?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당신을 해치러 왔다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만약 심청주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난 오늘 이 문 밖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제 예전 신부는 이미 조사해 보셨겠죠. 워낙 보잘것없던 처지라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가짜 신분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심청주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졌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를 꽉 움켜쥔 채 다시 물었다. 그럼 왜 도망쳤지? 그건 정체가 탄로 나면 당신이 화를 낼까봐 무서웠어요. 당신 손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돈을 챙겨서 먼저 달아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청주의 안색은 갈수록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마지막 질문이다. 그 아이 내 자식인가? 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심청주 역시 더는 캐묻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더니 불결한 것이라도 닿은 듯 티슈를 뽑아 손을 닦아냈다. 진짜 확인을 할 거다. 내 아이가 맞다면 여기 남겨둬. 내 아들을 너 같은 여자 손에 맡겨 망치게 둘 순 없으니까. 안 돼요. 나는 다급히 피아노 위에서 내려와 그에게 매달렸다. 샤오만만은 아직 너무 어린데 지 엄마의 없이 지 어떻게 살라고요. 심청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가 곁에 둘 여자가 부족할 것 같나? 말을 마친 심청주는 그대로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샤오만만에게 다른 엄마를 찾아주겠다는 뜻이었다. 단지 그 엄마가 내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곱씹고 있을 때 샤오만만이 밖에서 달려들어와 나를 꽉 껴안았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까 그 이모가 저 아저씨가 제 아빠라고 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제 아빠 맞아요?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우리 맘만이 기분 좋아.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휘어지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이제 아빠가 생겼으니까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랑 같이 엄마를 지켜줄게요. 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이의 작은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만만이는 내가 평소 자기를 달래주던 것처럼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나는 늘 만만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3년 전 선칭저우와 헤어지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도박에 빠진 아버지는 그저 손만 내밀며 돈을 요구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이를 지울 생각도 했었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내 모든 계획을 뒤바꿔 놓았다.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하얀 천에 덮인 채 차갑게 누워 계셨다. 의료진의 말로는 아버지가 다녀간 직후 어머니의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고 했다. 의사가 차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수술을 마친 후 병원에서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계시던 중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결국 나 혼자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 그날 나는 공동묘지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이전까지는 오로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다 문득 이 아이를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 혈육이자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게다가 이제 나에게는 아이 하나쯤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 나를 찾아 사방을 헤매는 선칭저우를 피해 나는 태교를 하러 시골로 내려갔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다 결국 상하이에 자리를 잡았다. 집을 사고 직장을 구하며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만만이는 어릴 때부터 무척 영리하고 속이 깊었다. 유독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2살 때부터 유치원에 보냈다. 나는 그저 이런 평범한 삶이 계속될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쳐 제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임시 방편으로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며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 보름만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아주 모진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제 곁에 어린 아들을 보고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창밖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또다시 이사를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처를 찾기도 전에 심청주가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린 샤오만만은 또 빚쟁이들이 찾아온 줄 알았는지 본능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제발 엄마를 놓아달라며 심청주에게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저를 따라 평생 이런 고단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핸드폰이 2번 진동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자하오, 너 괜찮아? 다행히 살아는 있구나. 심청주는 너를 어떻게 하겠대. 저는 아이는 데려가고 엄마는 버리는 쪽으로 가겠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차에 3초도 되지 않아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게 말이 돼. 너 그때 샤워만만 낳으면서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잖아. 게다가 만만이는 엄연히 내 아들이기도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만 뺏고 엄마는 내팽개치는 법이 어디 있어.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자 친구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너 설마 동의한 건 아니지?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샤오 만만이 심청주를 따라가는 게 나랑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야. 그 말에 친구는 펄쩍 뛰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심청주도 조만간 결혼할 텐데 그럼 만만이한테 새엄마가 생기잖아. 새엄마가 자기 자식이라도 낳아봐. 그 집에 우리 만만이 자리가 어디 있겠어? 게다가 내 말대로 심청주가 너를 증오한다면 과연 만만이한테 잘해주겠냐고. 자하오, 제발 정신 좀 차려. 옆에서 곤히 잠든 샤오만만을 바라보던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새엄마가 어떻게 나만큼 만만이를 사랑해줄 수 있겠어요. 샤오만만은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입니다. 용감하고 대견하며 누구보다 속 깊은 내 아이를요. 샤오만만은 나의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심청주가 나의 인격은 의심할지언정 내가 아이를 망칠 것이라는 소리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심청주는 회사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그의 손에 전달된 DNA 검사 결과지는 샤오만만이 그의 친자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3년 전 송교청은 탐나던 보석 세트를 사기 위해 그에게서 3천만 위안을 가로챈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심청주는 7일 밤낮을 뒤지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송교청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뿐이었다. 그제야 심청주는 자신이 철저히 속았음을 깨달았다. 비서를 통해 뒷조사를 시작하자 그들의 만남부터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녀의 본명은 정가호였고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여자였다. 심청주 같은 남자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개처럼 놀아난 셈이었다. 그는 3년 동안 끈질기게 그녀를 추적했다. 그러다 얼마 전 상하이에서 그녀의 흔적이 포착되자마자 심청주는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곧장 그녀를 찾아 날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도망치는데 선수였지만 3년의 세월은 심청주 또한 만만한 상대로 두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녀가 다시 달아나기 직전 집 앞에서 송교청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곁에 있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심청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내 아들인가 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던 심청주는 내심안도했다. 천만다행으로 자신의 아이였다. 만약 아니었다면 그가 받을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컸을 것이다. 심청주는 피곤한 듯 미간을 짚었다. 곁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심 선생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설마 그 송 여사와 결혼하실 생각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청주의 안색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사기꾼이랑 결혼할 것 같나? 그 말에 비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비서는 똑똑히 지켜봐 왔다. 심청주가 송교청을 얼마나 깊이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를. 그렇지 않았다면 당시 그녀의 곁을 지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녀를 찾기 위해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온 것 또한 같은 이유였다. 심청주 같은 사람에게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 말이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보고했다. 심 선생, 소심 총재께서 오셨습니다. 소심 총재는 심청주의 남동생인 심일천이었다. 심청주는 조금 짜증 섞인 태도로 만나지 않겠다며 잘라 말했다. 심청주와 이 이복 동생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나 심일천에게 전했다. 소심 총재님, 심 선생께서 지금 바쁘시니 이만 돌아가 달라고 하십니다. 심일천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3년 전 자신이 고용했던 사기꾼이 형에게 진짜 마음을 주고 아이까지 낳았다니 참으로 재밌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심청주는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와 어린 만만이는 그들 곁에서 마치 불필요한 존재처럼 서 있었다. 그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만만이에게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 꼬마야. 만만이는 나를 슬쩍 쳐다보더니
내 고갯짓을 확인하고서야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예쁜 이모. 아이의 살가운 태도에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 엄마가 가르쳐준 거지. 그 질문에 내 입가에 걸린 미소는 점점 굳어갔다. 그때 심청주가 차가운 눈길로 나를 훑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볼일 없으면 나오지 말고. 나는 그 말에 순순히 따랐다. 몸을 돌려 멀어지는데 등 뒤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무섭게 굴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만만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저 예쁜 이모는 누구예요? 왜 아빠랑 같이 집에 왔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만만이는 실망한 기색으로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가 전혀 아빠 같지 않아요. 나는 조금 놀랐다. 왜 그러니? 샤오맘마는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아빠는 저를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해주지도 않잖아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무척 사랑스러웠다. 나는 샤오맘만을 품에 안고 쪽소리가 나게 입을 맞췄다. 아빠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야. 그리고 오늘은 손님이 계셔서 부끄러워서 안 하신 걸지도 몰라. 다음번에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길 바라면 그때는 아빠한테 직접 말해보렴. 알겠지? 샤오맘마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한참 동안 방 안에 머물렀다. 밖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로 나왔다. 거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방금 그 여자가 선칭저우의 결혼 상대였던 걸까?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원래는 선칭저우가 돌아오면 샤오맘만의 일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며칠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가사도우미에게 그의 번호를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예전 번호 그대로였다. 전화를 걸자 소화기 너머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마치 바인 것 같았다. 곧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숭차오칭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선칭저우 씨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방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들뜨기 시작했다. 형수님이세요. 청저우 형은 지금 취해서 미색에 있어요. 403호실요. 얼른 와서 좀 데려가 주세요. 말을 마친 남자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옷장 안에는 버려지지 않은 내 옷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대충 하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30분 후 밥 미세계 VIP403호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안에는 단 2사람뿐이었다. 선칭저우는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한눈에 봐도 만취한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렴풋한 조명이 그를 비추고 그의 목을대가 가늘게 떨리듯 움직였다. 소매를 걷어올려 탄탄한 팔 근육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흰 셔츠는 단추를 3개쯤 풀어헤쳐 은근히 비치는 가슴 근육이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화를 받던 남자가 일어나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다. 심청주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는 나를 보며 반갑게 말을 걸었다. 형수님 맞으시죠? 청주 형이 입만 열면 형수님 얘기를 어찌나 하던지. 형이 도무지 가려고 하질 않는데 제가 형수님 번호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형수님이 전화를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천생연분 아니겠어요? 이제 형이랑 말씀 나누세요. 전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올게요. 아, 제 이름은 진월입니다. 가실 때 저 부르세요. 혼자서는 형 부축하기 힘드실 거예요. 당황한 내가 고맙다고 하자 진월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고맙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벌거숭이로 같이 자란 사이인데요, 뭐. VIP 룸에는 이제 나와 심청주 둘만 남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살짝 흔들며 말했다. 그만 일어나요. 집에 가야지. 심청주가 눈을 떴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평소 차갑기만 하던 눈동자에는 뿌연 안개 같은 물기가 서려 있어 어딘가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가 입을 떼자 쉬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이라니.
나한테 집이 어디 있어?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내 아내는 나 필요 없다고 애까지 데리고 가버렸어. 사실 심청주의 어머니는 그를 낳다 난산으로 돌아가셨다. 그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고 그보다 고작 4살 어린 남동생이 태어났다. 그리고 심청주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또래 부잣집 도련님들이 연애를 하고 유흥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즐길 때 그는 할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심씨그룹의 후계자로 길러졌다. 그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심청주가 언제나 침착하고 냉철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마치 태생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지배자 같았는데 술에 취해 이런 연약한 면을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달래듯 나긋나긋하게 그를 달랬다. 당신 집은 아주 크고 부자잖아요. 우리 집으로 가요. 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션칭 저으는 미간을 찌푸렸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가 물었다. 네가 숭차오청이야? 세상에 술에 취해서도 나를 이토록 미워하고 있다니.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때려 했다. 그때 션칭저우가 갑자기 내 뒷덜미를 붙잡더니 내 말을 막으려는 듯 고개를 숙여 입을 맞춰왔다. 커다란 손으로 나를 번쩍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채였다. 이건 입맞춤이라기보다 차라리 물어뜯는 것에 가까웠다. 입술에 피가 맺히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야 그는 겨우 멈췄다. 그는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는 속삭였다. 왜 나를 속였어? 칭칭, 왜 나를 속인 거야? 목덜미에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멍해진 채 손을 뻗어 그를 마주 안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친회가 우리를 별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예의상 그에게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겠느냐고 물었고 정말 목이 말랐던 모양인지 친회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답했다. 친회가 막 안으로 발을 들이려던 찰나 션칭저우가 갑자기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영문을 몰라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문을 열어 친회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션칭저우는 나를 현관문에 그대로 가두어 버렸다. 그는 내게 입을 맞추며 손으로는 내 치마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내가 서둘러 몸을 가리자 그는 마치 사탕을 보채는 아이처럼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안 된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나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이 남자가 정말 취한 건지 아니면 취한 척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취한 척하는 거라기엔 안방에 아이가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옆방으로 나를 데려갔고 진짜 취했다고 하기엔 오직 갈구하는 법밖에 모르는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낮인 듯했다. 오랜만에 잠자리 때문인지 욱신거리는 허리를 문질렀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거실로 나가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을 뒤로 한 채 편안한 잠옷차림의 선칭저우는 소파에 앉아 샤오맘만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창가로 내리쬐는 햇살이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아는 모습은 마치 꿈결처럼 몽글몽글해 보였다. 나는 이 평화로운 고요함을 차마 깨뜨릴 수가 없었다. 혹여나로 인해 이 따뜻한 풍경이 부서질까 두려워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어릴 적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서로를 몹시 아끼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태어난 뒤 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몇 년을 노력하며 임신을 준비하셨지만 끝내 소식은 없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다시 아이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수시로 어머니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셨다. 아버지는 밖으로만 돌며 방탕하게 지냈고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는 홀로 일을 하며 내 학비를 대야 했다.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제대로 된 길을 걸어보려던 찰나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졌다. 의사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매던 중 한 친구가 내게 기막힌 제안을 했다. 요즘 부유층 남편들의 외도가 잦아지자 그 부인들이 예쁜 여자들을 고용해 이른바 꽃뱀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남편을 유혹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몇 달을 일해 10만 위안 넘게 벌었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를 대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와 선칭저우에게 접근하라고 제안했다. 500만 위안이라는 액수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고 그 돈이면 우리 엄마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때 나를 발견한 샤오만만이 내게 달려왔다. 엄마, 오늘 아빠가 장난감 자동차 사줘서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몸을 굽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강아지 그랬어? 그럼 아빠한테 고맙다고 뽀뽀해드렸니? 네, 제가 뽀뽀해드렸더니 아빠도 만만이한테 뽀뽀해줬어요. 아빠는 언제 엄마한테 뽀뽀해줄 거예요? 소만이 생각에는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면 꼭 뽀뽀를 해야 하거든요.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목이 빨개졌네. 모기한테 물린 거예요. 아빠, 우리 집 밥 반격 좀 해야겠어요. 나는 얼른 입을 가렸고 소만이는 쑥스러운 듯 심청주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일어나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식사 시간 내내 소만이는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내게 반찬을 올려주다가도 심청주에게 챙겨주곤 했죠.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니 정말 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소만이를 데리고 나간 뒤에야 심청주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나는 사례가 들려 되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당신도 봤다시피 소만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아이 마음속에서 엄마라는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인정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 당신에게 더 이상 감정은 남아있지 않으니 이 결혼은 오로지 소만이만을 위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말하는 듯했죠. 평소라면 분명 기뻐해야 할 일인데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아릿해졌습니다. 알았으니 짐 좀 챙겨요. 잠시 후에 할아버지 뵈러 같이 가고 내일은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내가 조사한 것들 말고 나한테 또 속이고 있는 거 없지? 마음속에서 심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순간 심청주의 안색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나는 예전에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며 회사의 기밀을 훔쳐오라고 시켰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번쩍 들며 맹세했죠. 맹세해. 난 정말 아무것도 유출하지 않았어. 심청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몰라요. 나는 심청주와 함께 본가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안에서 총총히 뛰어나오더니 허리를 숙여 샤오만만의 볼을 꼬집고는 일어나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가오씨 맞죠? 전 시문이에요. 청주 오빠 사촌 동생이죠. 원래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저보다 2살이나 어린데 형님이라고 부르려니 좀 어색하네요. 그러고는 눈을 깜빡이며 덧붙였다.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호칭일 뿐이라 괜찮다고 답했다. 시문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청주 오빠가 신경을 쓰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굴었지만 심청주는 아무런 반응 없이 샤오만만을 안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시문은 내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형님, 오빠가 원래 저래요.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약하거든요.
거실로 들어서자 샤오맘마는 이미 심할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었다. 증손주를 처음 만난 할아버지는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다 하셨다.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인 나는 심청주의 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장난감으로 샤오맘만을 달래며 말씀하셨다. 너희 젊은 사람들 일에는 참견하지 않으마. 네가 누구와 결혼하든 그저 집안만 깨끗하면 된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심청주는 할아버지께 걱정 마시라며 다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본가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다음 날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손에 쥔 빨간 혼인신고서를 보니 기분이 묘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나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다니 만감이 교차했다. 시무는 오늘 저녁에 그 여자와 심일천도 식사를 하러 올 거라고 내게 귀띔해 주었다. 그 여자는 바로 심청주의 새어머니였다. 그저 새어머니라는 이유만이었다면 심청주가 그들 모자를 그토록 혐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문의 말에 의하면 심일천의 반의 어머니는 불륜을 저지르다 정실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집안에 발을 들였을 때 심청주의 어머니는 둘째째 아이를 임신해 이하작태 인신이 이미 만삭인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다. 조산한 아이가 심한 출혈을 보인다는 소식이었다. 심희천 역시 심씨 가문의 사람이기에 그와 제 언니의 결혼은 그저 집안의 절차에 불과했다. 할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셨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청저우가 안쓰러워 마음이 아려왔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이 식탁 가득 음식을 준비했다. 심희천 모자는 일찌감치 도착해 아래층에서 할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심청저우의 팔짱을 끼고 위층에서 내려갔다. 그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한 익숙한 얼굴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순간 본능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예전에 나를 고용해 심청저우를 유혹하라고 시켰던 그 남자가 바로 곁에 있는 내 남편 심청저우의 친동생이었다니. 심청저우는 내 이상 증세를 눈치챈 듯 내가 긴장할까봐 내 손등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심청저우는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러 갔고 나는 마당에서 샤오맘만과 놀아주고 있었다. 그때 심희찬이 따라 나오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형수님, 낯이 아주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비눗방울 장난감을 아이에게 건네주며 잠시 혼자 놀라고 한 뒤 몸을 돌려 심희찬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때 그 500만 원은 이미 당신에게 돌려줬을 텐데요. 그 말에 그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솔직하시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옛날 일을 따지러 온 건 아니니까. 다만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형수님을 형 곁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알면 우리 형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나 때문에 잠에서 깬 심청저우가 몸을 일으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그의 물음에 나는 겁먹은 토끼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며 겨우 입을 뗐다. 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러자 심청저우는 나를 차갑게 밀쳐냈다. 어둠 속이라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은 분명 나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저를 고용한 사람이 심일천이었다는 사실을요. 심청주는 나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고는 베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눈시울이 붉어진 나는 그가 문을 열고 떠나기 직전 그를 불러 세우며 목이 메어 물었다. 우리의 이 결혼 계속될 수 있을까요? 심청주는 문고리를 꽉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그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살며시 껴안았다. 온몸을 그의 등에 밀착시킨 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했거든요. 돈이 너무나 절실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심청주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왜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됐으니까요. 주변은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천천히 거두려 했다.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나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다. 이건 심일천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최근 심청주는 업무로 늘 바쁜 나날을 보냈고 심은이 가끔 찾아와 나의 적적함을 달래주곤 했다. 어느 날 함께 쇼핑을 하던 중 그녀가 궁금한 듯 내게 다가와 슬쩍 물었다. 새언니 심일천이 최근에 청주 오빠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오빠가 그 사람 자회사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자금 부족으로 다 무산됐고 손해만 8천만 위안이 넘는데요. 심일천이 할아버지께 가서 빌기까지 했지만 오빠는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더라고요. 언니 당분간은 소만이를 데리고 본가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괜히 불똥이 튈지도 모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익숙하게 서재 쪽으로 걸어가던 나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그 두 모녀의 뜻을 다 받아준 건 그저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하시던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라고요. 그들이 먼저 평온한 삶을 거부했으니 저 또한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에게도 가정이 생겼고 더 이상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지금의 심씨 가문은 제가 결정합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심청주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로 다가가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그러자 심청주는 내 손목을 잡아당겨 나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모레 출장을 가야 하는데 웨딩드레스 가봉 일정을 바꿀까? 내가 돌아오면 같이 보러 가자.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시문이랑 같이 가면 돼요. 당신은 걱정 말고 이 업무 잘 보고 오세요. 심청주를 배웅한 뒤 시문에게 전화를 걸고 곧장 택시를 타고 웨딩숍으로 향했다. 숍에 도착했을 때 시문은 아직 도착 전이었다. 나는 먼저 드레스 몇 벌을 입어보기로 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간 점원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혼자 남겨진 그때 뒤쪽 지퍼를 미처 올리지 못한 채 밖을 살피려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심일천이었다. 나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비아냥거렸다. 형수님, 심청주가 출장 간 사이에 형수님이 나랑 신문에 대서특필이라도 된다면 할아버지가 과연 당신을 심씨 집안에 들여보내줄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더니 힘을 주어 내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렸다. 이런 자극적인 장면이 보도되어도 심청주가 당신을 원할까? 아마 심씨 가문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고 주가도 처참하게 폭락하겠지. 압도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그를 밀어낼 수 없었던 나는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그를 위협했다. 당신도 심씨 가문 사람이잖아요. 가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고 이래요? 그는 이를 갈며 내뱉었다. 심청주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람 취급한 적이 있었나?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줄곧 그의 감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자산은 그의 소유였고 제게는 고작 자회사 하나만을 내주었습니다. 이익이 나면 그와 나누어야 했고 손해가 나면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했으니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모든 사람이 평온하지 못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심일천은 미쳤고 나는 살려달라고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피팅룸 문이 열리며 수많은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경악했고 뒤늦게 나타나 이 광경을 목격한 심은 또한 치를 떨었습니다. 귓께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수군거리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심 총재랑 결혼할 사이 아니었어?
왜 소심총재랑 같이 피팅룸에 있는 거야? 집안 배경도 없는 주제에 아무나 낚으려들더니 정말 염치도 없지 없군. 정신을 차린 시문이 겉옷을 벗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저를 꼭 껴안은 채 그는 어떻게든 카메라를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더 이상 찍지 마세요.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제 과거의 사기 행각까지 들춰냈고 온갖 비방과 루머가 사방에 깔렸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었을 때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모든 루머를 사실이라고 확인해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며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는 아버지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제가 불효녀에다 난잡한 여자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제가 어머니를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비난에 할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심청주는 밤 비행기를 타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초라해진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턱에는 깎지 못한 수염이 거뭇하게 돋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심지어 정장 단추조차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문이 달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주 형, 빨리 방법 좀 생각해봐요. 심청주는 저를 본체만 채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안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데려온 그 잘난 여자 말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환자의 할아버지께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시니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어서 의사를 불러오세요. 한참이 지나서야 심청주가 병실에서 나왔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일어나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심청주. 정말 미안해. 우리 만만이는 어떻게,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그는 나를 품에 꽉 껴안으며 다독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사이 심일천은 자회사의 자금을 모조리 인출해 도주했고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심청주는 내 아버지를 찾아내 해명 영상을 찍게 한 뒤 경찰에 넘겼다. 평생 도박에 빠져 살았던 아버지는 아마 도박 중독 치료센터로 보내질 것이고 그곳에서 나온다 해도 수많은 채권자가 그를 뒤쫓을 터였다. 그가 결국 살든 죽든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도박 문제부터 어머니의 투병 과정, 그리고 증거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세상에 공개했다. 영상 속 아버지는 어차피 못 고칠 병이니 치료하지 않는 게 낫다며 남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겠다며 어머니의 머리맡에 있던 은행카드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그 비정한 실랑이 속에서 어머니의 심장은 멈춰버리고 말았다. 진실을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증거보다는 자신의 직감만을 믿으며 타인을 비난하기 바빴다. 그들은 애초에 진실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심씨그룹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심청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런 와중에 그는 내게 비행기표를 건네며 만만이를 데리고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 나는 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심청주는 나를 설득했다. 만만이를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어.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잠시만 나가 있어줘. 경찰이 심일천을 잡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소문도 곧 가라앉을 거야. 말 잘 들어야지. 일이 다 해결되면 내가 당신들 모시러 갈게. 그의 간곡한 말에 나는 결국 대답했다. 응, 알겠어. 나와 샤오맘마는 외국에서 반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다. 선청저우에게서 써니추안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중국 설날인 춘절이 이제 보름도 차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골치 아픈 일들을 겨우 다 해결한 터라 나는 마트에서 대령과 홍등을 사와 집안 곳곳을 장식했다. 섣달 금음날 밤 정성껏 요리해 한상 가득 차려냈을 때 선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퇴원하셨으니 걱정 마시고요.
아, 참. 경찰이 선희찬을 잡을 때 청저 오빠가 칼에 좀 찔렸거든요. 나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에이, 너무 걱정 마세요. 심각한 건 아니고 이제 다 회복됐으니까요. 오빠 성격에 분명 형님한테 말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귀띔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빠 가면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오늘 온대. 어머, 그것도 말 안 했어요. 지금쯤 거의 다 도착했을 텐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급히 전화를 끊고 문을 열자마자 나는 선청저우의 품 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어깨를 콱 깨물어 버렸다. 으윽 칭칭. 그는 여전히 내 본명인 숭차오칭으로 나를 부르곤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쏘아붙였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댔어요? 걱정할까봐 그랬지. 그래도 온다고 미리 말은 해줬어야죠. 내 투정에 그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빨간 장미꽃이 가득 담긴 카트를 끌어당겼다. 선원은 그가 센스도 없고 낭만도 모르는 사람이라 했지만 그는 허리를 숙여 내 목덜미의 향기를 부드럽게 맡으며 속삭였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의 손길이 조심스레 닿기 시작하자 나는 얼굴이 붉어져 그를 밀어냈다. 샤오만만 아직 안 잤어요. 내가 눈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우리 집 꼬맹이가 잔뜩 신이 난 얼굴로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손뼉을 치며 깡충깡충 뛰었다. 샤오만만이 엄마 아빠 뽀뽀하는 거 봤다. 선의저우를 떠나온 지 벌써 4년째 되던 해였다. 그럼 엄마랑 아빠가 우리 만만이한테도 뽀뽀해 줄까? 네, 좋아요. 광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 위로 자정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나는 선청저우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발코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소만만은 소파 위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다. 심청주는 고개를 숙여 내게 입을 맞추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심청주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영원히 행복하자.